2006년에 개봉한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주인공인 미국의 기후학자 로버트 랭턴은 일명 스승이라고 불리는 자의 추종자 사일러스에 의해 일어난 살인사건에 연루됩니다. 스승의 목적은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성배를 찾으려는 것이었죠. 우연히 프랑스 암호학자 소피 느베와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랭턴을 살인 용의자로 의심한 경찰로부터 쫓기는 한편 성배의 비밀을 풀어나갑니다. 결국 성배는 예수님의 후손을 의미하며 그 후손이 바로 소피 느베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소피 느베는 랭턴의 도움을 얻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죠. 이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성배를 찾아 서로 쫓고 쫓는 추격전을 벌이며 수수께끼를 풀려고 분투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20세기 초반의 생화학자들이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인류가 발견한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인간은 당류와 단백질 등의 주요 영양소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특정 미량 화합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20세기 초의 성배 찾기는 바로 비타민을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 였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대중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지방, 물 등의 5대 영양소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었고 대부분의 질병은 바이러스, 미생물 등의 감염 때문이며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원인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1906년 영국의 생화학자 프레드릭 홉킨스는 이런 상식을 뒤엎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음식물이 단순히 5대 영양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소량의 보조 영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전편에 나왔던 제임스 린드의 논문이 무시당했던 것처럼 홉킨스의 연구도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1887년 네덜란드의 의사였던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은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던 자바섬의 특별위원으로 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에서 유행한 각기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였죠. 각기병은 다리가 붓고 근육이 위축되어 비틀거리며 걷게 되다 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당시 그 역시도 각기병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머물게 된 교도소 병원의 뜰에서 키우던 닭들이 각기병에 걸렸다 며칠 후 동시에 치유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요리사로부터 결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가공하지 않은 현미를 먹이로 주었다가 가공한 백미로 먹이를 바꿔 주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각기병이 치유된 시기와 맞물려 다시 가공하지 않은 현미를 먹이로 주었다는 것. 에이크만은 이런 사실을 토대로 실험을 합니다. 닭들에게 백미만을 먹이로 주었더니 각기병 증상을 보이다 가공할 때 제거되는 쌀결을 사료에 첨가해 주었더니 각기병이 없어진 것이었죠. 교도소의 죄수들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했더니 가공된 백미를 먹은 죄수들이 가공하지 않는 현미를 먹은 죄수들보다 각기병 발병률이 30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에이크만은 쌀겨에서 세계 최초로 비타민을 발견한 겁니다. 홉킨스와 에이크만은 비타민을 발견한 공로로 192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고 이후에 이 비타민은 비타민 B1이라고 명명되죠. 이 위대한 발견 덕분에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질병의 원인들이 감염이 아닌 비타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비타민 A는 1913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생화학자 엘머 맥콜럼 등에 의해 발견되었죠. 정제된 사료를 먹은 쥐의 눈에 장애가 생기고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발견하고 버터를 주었더니 회복이 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버터에서 비타민 A를 분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맥콜럼은 자신이 발견한 지용성 비타민을 비타민 A로 쌀겨에서 발견된 수용성 비타민을 비타민 B1으로 명명합니다. 이후에 발견되는 비타민들은 발견 순서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명명되게 됩니다. 이제 생화학자들의 목표는 세 번째 성배, 즉 계열병의 원인 물질인 비타민 C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발견자는 노벨상이라는 영예를 독차지하게 되는 건 당연지사. 과업을 성공한 인물은 헝가리 출신 생화학자 알베르트 센트제르지였습니다. 그가 이 물질을 발견했을 때 처음부터 계열병의 원인 물질로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센트제르지는 당시 에디슨병을 일으키는 기전을 연구하는 중이었죠. 에디슨병은 바로 부신의 파괴로 인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부족해져 생기는 병입니다. 센트제르지는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는 에디슨병의 증상을 보고 사과가 산소와 접촉하면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브라우닝 과정에 주목합니다. 브라우닝은 과산화수소를 수소 수용체로 하여 물질의 산화를 촉매하는 과산화효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브라우닝이 일어나지 않는 과일들에 주목합니다. 브라우닝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과일들에는 산화를 방지하는 환원물질이 있기 때문일 거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죠. 산화로 활성화된 과산화효소로 브라우닝을 유도하고 다시 과산화효소와 함께 첨가한 어떤 음료를 사용하니까 브라우닝이 지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음료가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였던 거죠.
센트제르지는 오렌지 주스에서 화합물을 분리해 이 물질을 헥스론산이라고 명명하고 1928년에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센트제르지는 동료였던 스비어밸리에게 헥스론산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헥스론산이 당시 생화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괴혈병의 원인 물질이 아닐까 추론을 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비타민 C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1932년 센트제르지는 스비어밸리와 함께 인간처럼 비타민 C를 체내에서 생성할 수 없는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절반은 헥스론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였고 절반은 음식을 삶아서 먹였습니다. 비타민 C가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자 그냥 먹었을 때는 건강하게 생존한 반면에 삶은 음식을 먹인 그룹은 결병 증상으로 사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발견한 헥스론산이 항결병 비타민인 비타민 C라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죠. 하루에 1mg씩 헥스론산을 먹이면 결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 연구 성과를 1932년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보고합니다. 센트제르지와 그의 연구진은 당시 생화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 번째 성배를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노벨상은 나누는 당상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와장창 깨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작 2주 전에 자신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글렌 킹이라는 생화학자가 같은 내용을 1932년 4월 1일에 사이언스지에 보고한 것이었죠. 당시에는 이런 간발의 차이로 연구 업적의 공로를 다투게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찌되었든 학술적인 발견은 먼저 발표한 사람의 차지였습니다. 두 명의 과학자가 우연히 2주라는 간격을 두고 같은 발견을 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지금도 진상이 전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떤 산업 스파이가 킹에게 센트제르지의 연구 결과를 몰래 넘겨주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 범인은 바로 센트제르지의 공동 연구자이자 원래는 킹의 제자였던 스비어밸리였던 것이죠. 노벨상 위원회는 고민에 빠집니다. 괴혈병의 원인 물질의 발견은 워낙 대단한 업적이어서 누군가에게 수여하느냐에 따라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결국 1937년 노벨상의 영예는 센트제르지에게 돌아가며 비타민 C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합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비타민 C의 최초 발견자를 킹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르웨이인으로 구성된 노벨상 위원회가 미국인이 아닌 유럽인에게 더 많은 가산점을 주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말이죠. 센트제르지가 비타민 C에 관한 연구 성과를 네이처지에 게재했을 당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타민 C를 분리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공합성이 가능해야 했죠. 이를 위해 센트제르지는 영국의 화학자 월터 노먼 하워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2년간의 연구 끝에 하워스는 비타민 C의 구조를 밝혀내고 저렴한 포도당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와 함께 비타민 C의 학명을 헥스론산에서 아스코르브산으로 개명하는데요. 괴혈병의 영어식 이름인 스컬비를 라틴어 표기인 스컬부투스에서 가져온 스컬비로 바꾸고 여기에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 A를 붙여 항괴혈병으로서의 비타민 C 본래 기능에 맞게 개명한 것이죠. 하워스는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1937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위대한 발견을 한 이후에도 연구에 전념했던 센트제르지는 히틀러가 헝가리를 장악했을 당시 유태인들을 해방시키는 활동을 했고 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수축국에 가담했던 헝가리와 연합국과의 평화 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하라는 헝가리 정부의 밀명을 받고 실행에 옮기려다가 나치에게 발각돼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이 경력 덕분에 영웅적인 유명세를 탄 센트제르지는 헝가리 대통령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미국으로 망명한 후 이번에는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비타민 C만큼 그 효과에 대해 현재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의약품이 있을까요? 그 시발점은 노벨 화학상에 이어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한 과학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비타민 C를 대중에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장본인인 라이너스 폴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